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당정청이 수해 재난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4차 추경 편성은 유보했지만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당장의 재정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상반기 재정 적자만 111조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홍수패가 심각한데 예.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배로 높이기로 했잖아요. 이 재난지원금 정해진 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의 액수가 정해진 거는 액수요. 1995년이고 95년.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 정도의 피해액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국회 논의는 없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표밭이라 생각하는 호남과 충청권 자체에 워낙 피해가 크니까 아마 이게 주요한 이슈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사망할 때 지원하는 게 있고 침수 이제 지원금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모든 예. 그 법에서 뭐 지원할 때는 법적 예. 근거를 가져가는데 예. 우리 재난지원은 침수와 사망 예.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수는 과거에 이제 10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으로. 근데 95년도의 액수로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액수를 올리는데 크게 뭐 사회적 뭐 이슈가 될 리는 없습니다. 네. 사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1,000만 원을 2,000만 원 올리는데 네. 이것도 뭐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될 건 없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 올리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많이 늦었죠. 늦었고 그간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도 뭐 이렇게 저기 사람들이 그 모금 한동 같은 걸로 그냥 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됐던 건데 네. 뭐 이참에 좀 현실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재난지원금이야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재난지원 피해 상황이 지금 집계가 이제 덜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놓고 뭐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예비비를 쓸 것인가 논쟁을 하다가 일단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을 좀 유보했는데 뭐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예비비가 어느 정도인데 그 가능합니까? 그래서 뭐 예비비는 우리가 이제 추경 과거에도 지난번에 좀 있었고 이제 추경하면서 예비비를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집계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벌써 지금 이게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집계가 되고 뭐 급한 것은 뭐 지원이 되더라도 공사 같은 걸 시작하면은 공사는 뭐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도 일부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그 문제는 추경을 해서 해도 되고 뭐 예비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다면 뭐 그건 현실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50일이 넘는 이제 사상 최장의 장마 때문에 뭐 인명 피해도 그렇고 이재민도 뭐 5천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지금도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의 우리 홍 부총리께서 사실 예비비로 한번 해보자 네. 하는 거는 2000년대 들어가지고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한 게 한 4번 정도가 되는데요. 예비를 쓴 게. 그러니까 그런데 태풍 피해만으로 추경을 편성한 건 딱 2번 있어요. 네. 2006년도에 태풍 피해 집중호우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겪는 이번하고 비슷하죠. 그때 추경을 2조 2천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02년에도 이제 태풍 피해라고 했을 때 4조 1천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홍남기 부총리께서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3조 정도 있는 돈과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정 예비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거 전체 그 가운데 적립금 가운데 20% 정도가 돼가 있거든요. 네. 그걸 조금 쓰면 아까 우리 송 선생님 말한 대로 장기적인 공사는 일단 뗏막이를 하나 놓고 장기적인 공사는 하반기에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부총리께서 사찰을 안 해도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지금 예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하니까 아마 당청에서도
좀 수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이제 홍수 피해가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모르겠는데 뭐 아직 어떻게 비가 더 올지도 예, 모르기 예. 때문에 더 늘어난다면 지금 예비비 있는 돈이 아까 뭐 3조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자, 3조 조금 안 되는데 네, 그 돈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상당히 이제 그 진단을 해봐야 되고 그 진단에 대한 또 구조 설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내년에 반영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미리 추경을 받을 할 필요가 필요는 없다.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9월 달 되면은 당장 뭐 시작이 되면 내년 본 예산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아마 홍 부총리의 설명이고 저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당, 야당 모두 4차 추경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추경을 하는 것이 아마 금년에는 4차가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 4차가 되기 예.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재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한 해 아마 4차 추경한 것은 아마 우리 역사상 잘못하면 처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뭐 이 문제를 그 추경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강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아직 피해 상황을 모르고 또 네. 피해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본다면 작은 피해들은 아마 신고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구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그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피해 지역입니다. 재난 지역으로 들어간 아산에 살으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건 냉정하게 봐서 피해 예산을 한번 본 다음에 예비비로 가능하면 구태여 예비비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가능하지만 안 되면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꼭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피해 규모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가능한 빨리 좀 자세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받고 예. 그것을 좀 집계를 해서 예. 예비비로 된다면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지원하고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 홍수 피해 이게 말이죠. 예. 물이 빠지고 나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은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제 본가도 이번에 있는 산사태의 피해자입니다. 두 분 다 피해자시네요. 예, 피해자예요. 우리 집도 우리 본가도 지금 뒤에 있는 벽이 네. 무너져 가지고 다행히 그 뒤에 그 집 그 가장자리에서 이제 예. 스탑을 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 참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거 우리 집 사례를 딱 보면은 지금 뭐 산사태도 비슷한데요. 예. 그게 한 150년 넘어서 다니는 길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별장 짓는다 그래가지고 차도를 낸 겁니다. 차도를 내니까는 집은 튼튼하게 있는데 어느 업자가 차도 내는데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겠어요. 그냥 거기에 위에다가 돌을 쌓은 겁니다. 그랬더니 돌 쌓은 바닥 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실공사를 했네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홍수 문제는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대로 홍수 피해가 하고 난 뒤에 네. 진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정부가 예비비 가지고 추경 가지고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아마 말한 대로 그게 심각하게 되면 예비비 약 3조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럼 뭐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땅이 얼기 전에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당정이 이 문제는 실제 피해를 한번 보고 진단을 하고 나서 하자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정 소장님께서 이제 정부가 3차례나 이미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 필요하더라도 한 번 하는데 좀 부담이 이제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사실 그런 이미 이제 우리가 예. 국가 채무가 그냥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담, 예. 그리고 국채이자 부담이라는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정부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 2000년 이후에 예. 추경해서 예. 지금 우리 이제 사회적 갈등 말씀하시는 태풍 피해를 해가지고 태풍 피해만 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추경을 한 규모가 예. 5조를 넘어서는 일이 없어요. 5조를 이번 넘어서기 때문에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3조에서 아까 5조 정도 3조에서 5조가 거론이 들어가기 되고 있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 1, 2, 3차에 추경한 거에 비하면 예. 재정에 물론 부담은 되죠. 이제 사실 피치 같은 데가 한국도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46% 넘어서면 국가 신용등급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홍보 총리나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죠. 46%. 예. 네. 근데 넘어서면 너 신용등급 떨어뜨리겠다. 네. 그리고 신용등급 떨어뜨리면 우리 외국
외국에 가서 일하거나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운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서 네. 이제 기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덩달아 오르는 거죠, 뭐. 그러면 아무 제도 없이 예. 그냥 그만큼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예. 그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나 기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실제 우리가 받는 수익은 이를테면 약 0.25% 주는 거죠. 예. 그 주면 사실은 국가에 내는 세금도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홍 부총리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뉴욕에다가 우리 로드쇼로 가잖아요. 예. 우리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다 그러니까 아마 홍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 좀 사실 저는 경제학자로서 공감이 좀 갑니다. 네. 예. 지금 뭐 마침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좀 말씀하셔서 예. 46%가 이게 피치가 그렇게 피치가 걱정을 이야기를 하고 한번 있다는 했어요. 거죠? 예.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하고 지금 46%까지 올라갈 그런 위험성하고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떻게 사실 국가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D1, D2, D3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라는 게 부채라는 뜻, 데트에서 나온 말인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D1을 기준으로 아마 46%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2018년 말에 한 36, 7%. 예. 2018년 공식 통계는 이제 2018년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2019년, 20년 이게 지난 걸 보면은 지금 40%를 좀 넘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46% 나왔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그 D1으로 볼 거냐, D2로 볼 거냐, D3로 볼 거냐에 따라서 비율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넉넉하게 보는 게 좋으면 D3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한 57, 8% 됐어요. 지금 60%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신용평가사들은 사실은 자기가 좀 보다가 어느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항상 선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리 지금도 좀 더 큰 범위가 큰 그러니까 정부 부채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 그리고 이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된 사실 공기업도 정부의 부분이기 때문에 넓게 해서 지금 아까 50몇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경기는 나빠지기 때문에 세수는 줄잖아요. 이건 다 드러나고 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 있고 또 재난이 있고 또 앞으로 뭐 당연한 거 고령화 있고 그러면 정부의 지출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정 상황은 당연히 더 나빠질 수밖에 예.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홍 부총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뭐냐면 예. 이 D1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제일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채 증가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미 5.8%까지 증가했어요. 올해 네. 올해 했기 때문에 이 증가 속도가 이게 5.8% 정도면 예. 그냥 한 해에 한 우리 지금까지 했을 때 보면 한 3, 4년치를 다 한 거거든요. 아무리 굉장히 위기 상이라 가파른 그래도 거네요.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간 예. 거죠. 보통 우리가 한 1점 몇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 부총리 입장에서 피치가 그렇게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게 그냥 임의로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예. 항목 자체가 어느 정도 다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급속하게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이 점수를 까먹는 것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 이분들은 실제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잖아요. 네. 신용등급 떨어지면 홍 부총리가 당장 본인 자신 책임을 근데 행위니까. 홍 부총리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보면 예, 예. 정부 여당이라든지 예. 청와대는 그 국가 채무비를 덜 걱정하는 것 같던데요. 재정 건설성 괜찮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이야기고 예. 실제로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이제 외화를 조달해야 되는 이런 비기축 통화국 입장에서는 예.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국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 진짜 들거든요. 예. 뭐 지난번에 우리 외환위기 났을 때도 정치인 예. 가운데서 검찰에 불려가서 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정치인 가운데서. 네. 그렇지만 그때 저 청와대 수석하신 분이나 네, 그다음에 그 경제부총리. 기재부에 있는 분들 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네. 국장과장까지 불려가 가지고 지금 예. 뭐 고생을 하셨는데 그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저분들 당연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치인들 이야기 들을 일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네. 예. 지금 뭐 쓸 돈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너무 안 거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게 다 예상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조금 전에 더 증세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 부채를 보면은 국가 부채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박근혜 정부 때 증세를 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담배세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세율은 올리지 않았는데 지하 경제를 뭐 양성화 해갖고 세금을 못 걷던 부분을 많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정치인들은 걱정 안 했지만 앞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증세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미래 세대의 짐을 뛰어넘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부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정부 지출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미래 세대의 것을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세를 하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기업도 어렵고 예. 국민들도 어려운데 예. 증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세금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게 정당 증세라고 얘기를 많이 씁니다. 뭐냐면 정당하게 소득이 있는데 당연히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부는 뭐 부자 증세니 뭐 보편 증세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이게 둘 다 틀린 거거든요. 이게 진영 논리입니다. 이게 양쪽은 정당 증세. 즉 정당한 세금을 내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분야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소득 이건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조가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뭐 근데 월세 소득 지금 이제 그 소득세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신고하는데 걷지를 않아요. 아주 쥐꼬리만큼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대로 내는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 광풍 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거 돈 번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세금 낸 사람 없습니다. 이런 거 있고 또 하나 뭐 종교인 과세 문제도 좀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소득세 비중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 3.8% 네. 정도 됩니다. 다른 OECD는 나라는 더 9%, OECD 평균은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여튼 소득세를 안 내요. 안 내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안 내는 사람이 40%나 돼요.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 돈을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득이 없으면 안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거니까 소득이 적거나 이러면 안 내는 건데 제가 다 얘기하는 건 소득이 있으면서 또 정부가 안 걷거나 못 걷는 게 굉장히 많다. 이것을 걷자 이거거든요. 네.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요? 정당 소득.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OECD 평균으로 올라간다면 예. 뭐 한 50조, 100조 거둘 수 있는 거죠. 세금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들 더 걷어야 된다. 증세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거를 걷어들이려고 그러면 아까 예. 우리 이제 OECD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이 65세에 퇴임하고 났을 때 예. 살아갈 수 있는 연금, 네. 뭐 기초연금 보조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을 짜가지고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말하는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연금이 내 생활비에 보조하는 비율이 25, 30%밖에 안 되잖아요. 소득 대체율. 소득세를 가지고. 네. 그 소득 대체율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그동안에는 사실 개인이 저축을 해가지고 네. 자기 필요한 거를 갖다가 연금을 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럼 국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으로 뺏어갔으면 국가 그걸 가지고서 50%를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세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86%, 87% 가까이 돼요. 예. 네. 이게 2014년도에 얼마냐면 7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였어요. 예.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소득세 비중이 30% 넘어서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2등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3등이 되는데, 2018년이 되면요, 소득세 비중이 33%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중이 27.87% 2등이 되고, 부가가치세가 3등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통일을 위해서 아껴놓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지금 통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부가가치 좀 높여도 괜찮아요. 부가세가 우리가 10%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낮은 수준이 있으니까 그걸 좀 높여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건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계 자체라는 거는 특징이 뭡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 소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국세가 확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실제로 뭐 우리나라 분들이 자꾸 뭐 정치권에서 상속 유도했지만 그거 다 합해봤자 있잖아요. 12%밖에 국세 차는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18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세 구조를 보시면 이 세 개가 잘 돼야 되는 게 전부 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성장과 다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나아지면 우리나라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가 그런 부분은 손 안 대고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만 자꾸 어디서 많이 걷어야 됩니까? 예. 이를테면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도 부자 정세 하니까는 정부에서 뭘 했냐면 42% 구간 하나 더 만들었죠. 옛날에 네. 최고 정세가 40% 구간인데 42%를 만들었어요. 42% 만들었더니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수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4만 명이 1년에 내는 세금이 한 9,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40에서 42%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쯤 되느냐? 4만 명 정도 돼요. 예. 그 4만 명이 내는 추가 세금이 얼마 되나? 9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나 이런 것을 예. 많이 구조는 돼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 세금이 그냥 1조 얼마 들어온다니까요. 예. 우리 제가 조금 더 정선생- 말씀을 드려야 돼서 요 문제는 예. 좀 이게 잘못 전달되는 경향이 많아갖고요. 예. 일단 뭐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 되고 뭐 세금이 느는 건 이건 뭐 너무 상식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성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높이는 것은 뭐 국가의 과제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일단 한다고 치고 이거와 별도로 이제 세제 개혁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지하 경제가 많기 때문에. 지하 경제가 많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세제가 가장 세금이 여기 세금이 제도가 가장 낙후돼 있어요. 그 미국만 같으면 미국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은 나라지만 네. 세금은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언제라도 납세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쓴 돈에 대해서 탈세하지 않았던 걸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쉽게 네. 세금도 내지 않고 내 애들을 해외 유학을 보낸다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건 미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돈 번 적이 없고 세금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유학도 보내고 집도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부자 증세가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균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소득세 제도를 좀 잘 미국이나 유럽 정도로 선준화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실제 숨어서 세금을 안 내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을 지금 해야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바라지고 또 경제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OECD가 올해 성장률 이제 조정을 했는데 전망을 예. 조정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니 뭐 그 보고서에 대해서 신문에 이제 나니까 예. 뭐 우리는 뭐 좀 나아졌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자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마이너스 0.8%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이리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위기 상황의 정책에 참 협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그렇게 예. 하니까 사실 마스크를 쓰고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0.8%로 가는 길목이고 그다음 아까 우리가 지난번 우리 출연했을 때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제 수출도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잖아요. 수출도 지난번에 보면 두 자리 네. 숫자에다가 7월달 수출이 한 자리 수출 줄어들고 예. 이런 거 등등을 보면은 8월은 뭐 수출이 또 조금 부진하다고 좀 그러니까. 부족 이거 그 방학이 있으니까 네. 휴가 있으니까 네, 뭐 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사실 우리 대통령께 이야기하면 아니 대통령께서 0.8%만 보지 마시고 예.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하시는 고용 동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마이너스 0.8%가 힘을 받으려 그러면 평상시에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하면 예. 좀 더 신뢰가지 않겠나. 어.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다면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운이 참 좋으신 거죠. 네. 이런 상황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즘에 이제 코스닥이 잘 나간다고 하는 CGN 같은 것도 보면 네. 문 대통령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분 창업한 게 2000년도 창업하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재임기간 동안에 육성하는 산업이 누군가 10년, 20년 뒤에 그때 잘해서 정말 우리의 이 경제가 나아졌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00년대에 벤처 투자한 것의 성과를 지금 우리 문 대통령도 네. 누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예. 사실 체감은 좀 안 됩니다. 체감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게 실업자가 늘고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데를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체감을 못하지. 우리는 여전히 좀 나쁘다가 네. 살짝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살짝 더 나쁘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걸 어느 정리되고 나면 다시 상당히 어느 정도 특히 미국 같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이게 정리돼도 코로나가 정리돼도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이걸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경제 정책이나 모든 뭐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미래를 지향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마이너스 0.8% 정도 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굉장히 양호한 거기 때문에 좋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 거고 네. 그 후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진짜 성장 속도가 좀 쭉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이 저성장 어떤 그런 트랩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여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OECD 보고서에도 성장률 마이너스 0.8에서 1이라고는 했지만 과제들이 좀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 주문한. 맞습니다. 그런 거 있죠? 예. 거기도 지금 이제 예. 사실은 그 마이너스 0.8%도 예. 2차 그 코로나가 안 온다는 가정하에서 예. 마이너스 0.8%고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그 데이터에 맞지 않는 그 논평한 것도 있지만 예.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확한 이야기를 제가하고 있어요.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네. 진짜 문제다. 어.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도 한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게 너무 또 문제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 자체가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안긴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월급이 줄지 아직 월급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못 느끼는 건데 네.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실업자가 지금 113만 명으로 최근에 최고로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네.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마이너스 0.8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가계부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부족하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너무 약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갖다 58시간에서 40시간을 줄인 대신에 52시간에서 40시간 줄였으면 그 줄인 만큼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0.8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OECD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예. 충고가 좀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낙관할 게 아니군요. 여러 예. 가지 과제가 남아 있네요. 소장님은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하달까?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한국 경제 두 가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이제 한국 경제는 그 보상 격차, 직업 간 보상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상 직업과 격차요? 임금, 월급의 임금 격차가 격차. 그러니까
좋은 직업, 정부 좋은 직업이라는 건 뭐 예. 공무원, 교수, 그다음에 뭐 의사 등 전문직, 뭐 공기업, 뭐 대기업 정규직 이런 데 하여튼 괜찮은 직장과 그렇지 못한 직장 간의 보수차가 굉장히 너무 크다. 크다. 이게 이제 쭉 우리는 좋은 일자리도 뭐 부족하지만 실제는 괜찮은 일자리, 네. 중간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주 큰 문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 집세가 너무 많이 올랐죠. 예. 특히 현 정부 들어 아주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집세로 영향이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정부가 실패를 한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서로 좋은 점이 맞물리면서 이제 성장률도 좀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